안녕하십니까, 레필입니다. 2월 27일 두산 애널리티 보도록 하겠습니다. 증시 먼저 보겠습니다. 코스피 0.83% 하락했고요. 코스닥은 1.57% 하락했습니다. 양증시 이제 오늘 크게 떨어졌고요. 코스피 2600 초반으로 다시 하락을 했습니다. 오늘 증시는 외국인 투자자 350억 매수, 기관 투자자가 500억 매도하면서 사실 코스피에서는 큰 움직임이 없었는데요. 증시는 장 후반으로 갈수록 떨어지면서 진행이 되었습니다. 코스닥은 외국인 투자자 170억 매도했고요. 기관 투자자 1,300억 매도하면서 기관 투자자에 대한 매도세로 조금 하락하면서 진행이 되었습니다. 해외 증시는 나스닥 다우는 약하게 하락을 했고요. 니케이도 보합 수준, 상해 주갑은 1.3% 정도 반등을 했습니다. 오늘 이제 우리나라 증시가 좀 이제 하락폭이 좀 컸고요. 좀 이러한 움직임들이 3월 1일 전에 이제 29일에 장이 마감이 되고요. 그리고 29일에 MSCI 리밸런싱을 위한 그런 이제 외국인 투자자에 대한 매수 매도가 활발하게 진행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지금 좀 이제 만기에 대한 움직임이 나온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내일 그리고 내일 모레 이 움직임들이 어떻게 나오는지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코스피는 2600 초반으로 진행되었고요. 21선 근처까지 조정을 주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추가적인 이제 하락이 나올지 21선 받치면서 좀 상승으로 이어질지는 좀 더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고점을 이제 점점 높이면서 좀 올라가주는 추세가 유지가 되면 좋을 것 같고요. 아직까지는 여기서 고점에서 확실하게 떨어진다라고는 보이진 않습니다. 그래서 언제든지 다시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자리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 고점 라인에서 좀 치고 나가는 모양새가 나와주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코스피, 코스닥 지금 이제 리밸런싱 끝나고 3월 장으로 들어갔을 때 3월 옵션 만기 그리고 이제 새로운 장이 열렸을 때의 움직임을 또 봐야 될 것 같고요. 거기에 대해서 이제 투자자 수급을 보게 되면 외국인 투자자가 그동안 굉장히 이제 많은 매수를 진행해 주었는데 이 많은 매수를 좀 차익 실현을 하면서 빠져나갈 것인지 아니면 그대로 유지시키면서 좀 올라갈 것인지 그런 것들을 좀 보고 있습니다. 자, 기간 투자자는 이제 3일 정도 이렇게 매도가 나왔고요. 코스피 일단은 외국인 투자자에 대한 매수세가 계속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이번 이제 만기까지 그리고 3월에 들어갔을 때 어떤 움직임을 보이는지 계속 지켜보겠습니다. 코스닥은 1.5% 떨어지면서 고점을 이제 좀 벗어나고 있습니다. 코스피와 비슷하게 좀 이제 꺾이는 듯한 모습이긴 한데요. 코스피보다 확실히 상승폭이 적었기 때문에 조금 더 하락이 강하게 보입니다. 그래서 21선, 60일선을 아직 아래에 두고 있긴 하지만 추가적인 이제 하락이 나온다면 좀 더 크게 하락을 할 수도 있는 그런 자리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확실히 코스피보다 좀 코스닥이 이 지수를 밀어올리는 힘이 지금은 좀 부족해 보인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금리에 대한 움직임, 물가에 대한 움직임이 좀 이런 것들을 바꿀 것 같습니다. 지금은 그런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다음에 있을 CPI 지표라든지 물가 지표를 좀 기다리면서 지켜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코스닥 지표고요. 코스닥은 코스닥 수급이고요. 기관 투자자가 1,300억 정도 매도했고 외국인 투자자가 170억 매도했습니다. 오늘 이제 기관 투자자 위주로의 매도가 또 강하게 나왔고요. 지금 연일 2월달 내내 그리고 1월 말부터 해서 쭉 기관 투자자가 코스닥에서 이탈을 하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물량이 이제 금융 투자 위주이긴 하지만 사실 오늘도 그렇고 이 23일에도 그렇고 최근에 이제 기관 투자자 중에 금융 투자를 제외한 투자자들도 코스닥에서 좀 이탈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모습들을 좀 보면 일단은 기관 투자자 에 대한 매도세가 코스닥에 계속 이어지는 그런 추세가 형성되고 있다. 그래서 언제까지 매도가 나오는지 좀 지켜보겠습니다. 확실한 것은 성장주가 움직이기 위해서는 시장에 대한 그 상황이 좀 이제 개선이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환율이고요. 환율은 1원 정도 하락해서 1332원으로 진행되었습니다. 점점 이제 고점이 떨어지면서 아래로 지금 이제 횡보를 하는 그림인데요. 조금 하방으로 눌러지는 듯한 모습입니다. 그래서 환율이 점점 옆으로
진행되면서도 추가적인 하락을 할 수 있는 자리로 지금 수렴을 하고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그럼 물가 지표가 안정적으로 나오거나 그런 상황이 된다면 환율은 추가적으로 떨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환율도 계속해서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지수 선물이고요. 선물 지표는 지금 뭐 미국 증시 약하게 상승 중이고요. 유럽 증시는 약하게 지금은 뭐 보합 수준입니다. 약하게 상승하고 있지만, 그래서 미국 증시, 유럽 증시 모두 비슷하게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원자재 가격은 국제유가와 천연가스 마찬가지로 큰 변화 없기 때문에 넘어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채권 금리인데요. 이 채권 금리가 떨어질 듯 말 듯 하면서 계속해서 뭐 비슷한 자리를 횡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4.27%로 4.3%보다 아래 떨어져 있긴 하지만 또 어제보다는 조금 높이 올라가서 위치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여기서 요 단기 박스권을 벗어나면서 아래로 이제 내려올 것인가, 아니면 추가적인 상승을 이어갈 것인가, 그런 것들을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나 마찬가지로 환율처럼 좀 어느 정도 반등 이후에 크게 올라가지 못하고 있는 점, 그리고 점점 이제 물가 지표가 안정화가 되면서 시장에 대한 방향이 좀 향하고 있는 방향이라고 한다면 환율이 떨어지고 국채에 대한 금리가 떨어지면서 이런 위험 자산에 대한 선호가 높아지는 그런 시장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그런 방향이 맞다면 지금 이제 국채 금리는 떨어질 거고 증시는 올라가는 방향으로 지속적으로 진행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 계속 주요 이벤트 살펴보면서 모니터링을 해보겠습니다. 저는 여기까지 하고 종목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두산에너빌리티 보겠습니다. 15,960원으로 마무리되었고요. 170원 하락해서 1.05% 하락했습니다. 자, 오늘 뭐 상승으로 진행되었지만 마지막으로 떨어지면서 하락으로 마무리가 되었고요. 코스피와 유사하게 흘러갔지만 코스피는 조금 더 하락을 하면서 진행이 되었습니다. 두산에너빌리티 사실상 오늘 하락했지만 마찬가지로 평소와 비슷한 거래량으로 크게 의미 없는 거래가 또 이루어졌고요. 어제와 동일하게 200만 주대의 거래량으로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210만 주로 마무리가 되었고 620만 주까지 늘었던 이 거래량 이후에 아직까지도 거래량이 크게 지금 증가하지 않는 상황입니다. 증시에 대한 하락도 있긴 했지만 두산에너빌리티를 비롯한 그 관련 테마들이 아직 움직이지 않고 있고요. 오늘은 사실 뭐 전반적인 모든 종목들이 좀 이제 눌러지는 모습이었기 때문에 크게 우리가 이 하락에 대해서 중요시하게 생각할 필요가 없을 것 같습니다. 일단 뭐 매일 뭐 비슷한 얘기입니다. 거래량이 부족합니다. 210만 주였기 때문에 사실 오늘도 거래가 거의 없었다라고 보는 게 맞고요. 누군가 계속 이제 프로그램 매수 매도를 돌리면서 뭐 10주씩 매도를 하거나 아니면 뭐 주기적으로 같은 패턴으로 매수 매도를 반복하고 있다라고 좀 느껴졌고요. 그게 지금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어떤 수급이 그 행위를 하는지, 그리고 언제까지 그걸 할 건지, 그런 것들을 우리가 정확하게 집어낼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모든 것들을 우리가 다 하나하나 의미를 두어서 투자를 하기에는 지금은 두산에너빌리티가 좀 이제 주가가 많이 멈추어 있는 상황이고, 아직 코스피도 좀 이제 올라갈 듯 하면서도 상단에서 좀 저항을 받고 다시 떨어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주가에 지금 현재 너무 몰두할 필요는 없을 것 같다라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조금 더 이제 이 템포를 길게 가져가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우리가 기다리는 소식들이 하나씩 하나씩 이제 현실화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조금만 더 지켜보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뭐 투자 수급 일단 좀 이따 볼 건데요. 차트부터 보면 계속 비슷한 자리입니다. 이제 16,000원 벽을 뚫고 좀 이제 치고 나가나 하는 그 찰나에 다시 한번 꺾이면서 15,900원대로 진입을 했고요. 뭐 사실 요 정도까지는 이해할 수 있습니다. 21선 올라올 때까지 이렇게 기다렸다가 또 이제 찍고 차곡차곡 이제 올라가는 그림이 충분히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뭐 크게 대수롭지 않게 생각을 하고 있긴 한데요. 이 거래량이 아직까지도 뭔가 눈에 띌 만큼 많이 나오지 않아서 좀 아쉽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명분이 나오기 위해서는 2월 달 이제 고준위 특별법이라든지 3월 달 가서 뭐 이제 11차 전력 수급 기본 계획이 발표가 될지 모르겠지만 그때 또 가야 될 것 같고요. 그럼 뭐 4월 이후에 있을 그 해외 원전 수출 소식들도 이제 하나씩 들려올 텐데요. 그런 것들이 좀 이제 오픈이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불가리아 원전에 대한 수주 소식이 있긴 했지만 그건 이제 현대건설 관련 소식이기도 했고요. 근데 전반적인 의미로 따지자면 웨스팅하우스와의 우리나라 이 기자재 업체, 건설업체와의 협력의 장이 될 수 있다라는 긍정적인 부분, 그리고 이제 현대건설이 수주를 함으로써 그 현대건설만이 그 기업만이 이 큰 건설에 참여하는 것이 아니라 그 아래에 있는 기자재라든지 뭐 그런 협력 업체들이 같이 이제 수혜를 볼 수 있는 상황이 만들어진 거란 말이죠. 그래서 그렇게 생각을 한다면 불가리아 코줄로이두의 그런 원전 수주도 충분히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협상자 대상자라고 해서 수주를 하려면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라고 표현을 할 수도 있겠지만 사실상 우선 협상자 대상자가 거의 수주와 다름이 없고요. 네. 그래서 그런 이 수주 이후에도 별다른 이제 움직임이 없기 때문에 앞으로도 별 움직임이 없겠지라고 생각을 하기보다는 그런 소식이 이제 나옴으로써 앞으로 우리의 이 원자력 사업에 대한 입지 그리고 에너지 기업에 대한 입지들이 좋아질 거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저는 좀 더 맞지 않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전반적인 기업들 모두 좀 하락을 했고요. 관련 종목들도 같이 이렇게 하락을 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아무튼 네, 지금 이제 이 수렴 구간 이후에 나올 수 있는 그런 상승이 아직도 이제 지지부진한 모습인데 한번 뭐 기다려 봐야죠 뭐. 그래서 2월 말까지는 MSCI 리밸런싱과 고준위 특별법에 대한 소식 기다리면 될 것 같고요. 3월 이제 들어갔을 때 그런 이제 11차 전력 수급 기본 계획 그리고 국내에 대한 에너지 정책이 어떻게 되는지 그런 것들을 살펴보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넘어가고요. 투자 수급은 기관 투자자가 6만 5천 주 매수했고요. 외국인 투자자는 12만 주 매수했습니다. 오늘 이제 어제와 다르게 양매수가 진행이 되었고요. 양매수 진행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주가는 이제 떨어지는 모습. 그냥 뭐 매수를 적극적으로 하지 않고 주가를 계속 어느 정도 가두는 그런 느낌이 좀 강합니다. 그래서 좀 이제 답답하기도 하지만 분명히 매수할 수 있는 수급들은 매수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기관 투자자도 이제 금융 투자를 제외한 나머지 투자자들은 대부분 이제 매수를 했고요. 많지는 않지만 매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보험도 네, 지금 이제 2월 20일부터는 매수세를 지키고 있고요. 투신도 마찬가지고요. 연기금 투자자도 적지만 매수를 하면서 매수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사모펀드도 뭐 하루 매수하고 이제 크게 매수는 없긴 하지만 좀 이제 전반적인 흐름들이 수급이 좀 들어오고 있다라는 게 느껴지고요. 외국인 투자자도 12만 주 매수하면서 어제 이제 잠깐 이탈했던 물량 조금 이제 매수하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수급들이 들어오는 이유가 분명히 있을 거고 거기에 대해서 좋은 소식이 나온다면 그 수급이 이제 움직이는 이유가 나올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공매도 잔고고요. 잔고는 5만 주 정도 줄었습니다. 그래서 611만 주로 진행이 되었고 뭐 여전히 이제 600만 주대 유지 중입니다. 공매도 이 잔고가 공격적으로 줄지는 않고 있는데요. 조금씩 줄었다가 늘었다가를 계속 주기적으로 반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움직임이 2월 29일에 어떻게 움직이는지 그런 것들을 좀 눈여겨 볼 거고요. 그 사이에 이제 모건스탠리라는 그런 공매도 대량 보유자가 있기 때문에 어떻게 이 두산 에너빌리티에 대한 공매도를 움직이고 외국인 투자자가 연결되어서 움직이는지 네, 계속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자, 거래원을 보시면은 오늘 뭐 특별한 거래원은 없었던 것 같습니다. 어제 보시면은 어제는 신한증권이 매도 상위에 위치를 했던 것 같고요. 모건스탠리는 뭐 직접적으로 나타나지는 않았습니다. 최근 20일 동안의 거래량을 보시면 모건스탠리, 신한증권, 메릴린치가 상위에 위치를 하고 있고요. 뭐 반대는 이제 뭐 개인 투자자의 증권 위주입니다. 그래서 확실히 지금 외국인 투자자가 최근에 많은 매수를 진행을 하고 있다. 투자 수급 아까 이렇게 확인했고 대차잔고 보겠습니다. 대차잔고는 오늘 15만 주 상환되었고요. 체결이 14만 주입니다. 만 주 정도 이제 상환이 더 되었는데 뭐 전날 이제 체결이 좀 늘어서
2350만 주 비슷하게 유지 중입니다. 대차장고도 뭐 계속 그 언저리에서 2300만 주대에서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큰 의미가 없어 보입니다. 종목 상세로 가면 외국인 투자자 물량이 11만 주에서 14만 주로 증가했고요. 전날에 이제 33만 주 매도하긴 했지만 절반 정도 이제 다시 채워 넣으면서 15.99%까지 외국인 보유를 다시 채워 넣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16% 아래이긴 하지만 16%에 가까이 지금 위치를 하고 있고요. 잠깐 이틀 동안 매도한 것이 크게 티가 나지 않을 정도로 그만큼 두산 에너빌리티를 많이 매수를 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MSCI 리밸런싱 때문에 매수를 한 것인지 아니면 그 이후에도 꾸준히 매수를 이어가는지 그런 것들을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지금은 기관 투자자도 그렇고 외국인 투자자도 그렇고 매수를 진행하고 있는 것은 틀림없는 사실입니다. 기술적인 부분은 이 정도로 말씀드리고 오늘 소식들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전해드릴 소식은요. 지겨운 소식입니다. 자, 또 잊을만 하면 등장하는 웨스팅하우스 또 한번 이제 소송에 대한 언급이 나왔습니다. 체코 원전 입찰 탈락 뒤에도 한수원과 계속 소송을 하겠다라는 의지를 또 보인 것 같고요. 내용을 한번 천천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 원전 기업 웨스팅하우스가 최근 원전 입찰에서 탈락한 뒤에도 한국 수력 원자력의 독자 원전 수출을 막기 위한 법적 다툼을 이어가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현지 시각으로 26일 워싱턴 DC 연방 항소법원에 따르면 웨스팅하우스가 2월 23일에 항소법원에 준비 서면을 제출하고 1심 판결에 파기환송을 요청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앞서 웨스팅하우스는 1심에서 이제 패소를 했었죠. 그게 이제 9월이었습니다. 작년 10월이었네요. 그래서 항소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었는데요. 이번에는 구체적인 주장과 진술을 담은 입장을 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항소장을 제출한 것만으로 지금 이제 결과가 빨리 나오지 않으니까 웨스팅하우스가 이제 좀 조바심을 내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고요. 일단 어떤 내용을 얘기를 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아래 이제 세 가지 내용을 얘기를 했다라고 하고요. 미국의 수출 통제 규정은 미국 원전 기술을 수출할 때 정부에 신고하거나 정부 허가를 받도록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요거는 뭐 일찌감치 미국 연방법원도 알고 있는 내용이죠. 그 다음은 이제 한수원이 폴란드와 체코, 사우디아라비아에 수출하려는 원전 기술은 독자 기술이 아닌 웨스팅하우스 기술이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2번이 핵심 이 쟁점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가 한수원이 원전을 수출하려면 미국 정부에 신고하거나 허가받아야 된다. 자, 그러면은 원전 기술이 웨스팅하우스 기술인지 아닌지를 시시비비를 가려야 될 것 같고요. 그거를 확실하게 알 수 없는 한은 미국 연방법원은 우리나라의 수출 규제를 할 수가 없을 겁니다. 제가 보았을 때는 이게 또 한번 이슈화를 시켜서 이 한수원은 K원전은 독자적으로 수출할 수 없다. 웨스팅하우스 손 아래에 있다라고 또 표현을 하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미 체코 원전에서 이 웨스팅하우스가 탈락을 해버리면서 기술적으로나 가격 경쟁력으로나 지금 웨스팅하우스가 한 발 밀려났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나라에 밀렸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그걸 이제 계속 지금 이제 본인들의 기술을 사용했다라는 강조를 하면서 2022년 10월부터 지금까지 계속 이 내용을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미국 법정에서 다투고 있는 상황 속에 대한민국 대한상사중재원의 국제중재 절차가 진행 중인데요. 이 국제중재 절차가 또 쭉 이어온 게 아니고 진행되다가 멈췄다가 이렇게 되면서 좀 장기화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진행 중이긴 하겠지만 원만하게 합의가 빠르게 되지 않을 것 같고요. 이런 상황을 보았을 때는 지금 이제 웨스팅하우스가 최후의 수단으로 우리나라의 좀 짜내기식 좀 그런 질척거리는 소송을 계속 언급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합의를 이제 하기 위해서라도 어쩔 수 없이 웨스팅하우스가 우리나라에 계속 저렇게 이제 질척거리는 상황이 만들어져야 되고요. 웨스팅하우스 입장에서만 보더라도
기술력이 밀리고 가격이 밀리면 우리나라의 단독 수출이 허가가 되었을 때 이 웨스팅하우스는 시장에서 이제 도태가 된다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제작 능력이 부족한 웨스팅하우스가 제작 능력이 뛰어난 이 한국 쪽에 또 이제 설계 기술까지 뺏기게 된다면, 뺏긴다라기보다는 주도권을 뺏기게 된다면 확실히 시장은 이 한국 이쪽으로 많이 기울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웨스팅하우스가 저렇게 이제 좀 발악을 하는 것 같은데요. 미국의 연방법원 입장에서는 이 기술이 정말 이제 사용된 것인지 아닌지는 확실히 지금 할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이제 중재하는 쪽으로 좀 생각을 하고 있는데 또 이제 웨스팅하우스가 저렇게 나오는 상황입니다. 자, 그럼 도대체 웨스팅하우스가 우리 APR 1400이 정말 이제 AP 1000에 대한 기술이 들어갔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데요. 자, 그래서 APR 1400이 우리나라가 이제 개발을 어떻게 진행했는지를 한번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2009년으로 거슬러 가가지고 3세대 신형 경수로로 이제 개발을 진행되었고 이제 안전성과 경제성이 뛰어나서 향후 수출 전략용으로 APR 1400 플러스까지 개발을 추진한다라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1400 모델이 이제 한국의 원자력 기술 노하우가 집약된 세계 최고 원전 모델로 이제 불릴 만큼 2009년 당시에는 상당히 이제 주목을 많이 받았었던 모델입니다. 그래서 이 APR 1400은 이제 한국 수력 원자력의 원자로 노형 전략 계획에 따라서 100만 킬로와트급 1000메가와트죠. OPR 1000의 한국 표준형 원전에 D를 잇는 신형 가압 경수로형의 원전을 이제 개발키로 함에 따라서 1992년 6월에 정부 주도로 개발 과제로 이제 확정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2001년에 완료를 했고요. 개발을 해서 이제 이렇게 우리나라 내부에 1400메가와트를 건설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OPR 1000을 이제 개발해서 APR 1400을 만들게 된 건데, 이게 이제 OPR 1000에 대해서 설계 수명을 더 늘렸고요. 그 다음에 이 건설 공기도 짧게 진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안정성도 높기 때문에 상당히 이제 이 OPR 관련해서 APR 1000이 기술 경쟁력이 높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OPR 1000에 대한 건설 운영 노하우 기술을 기반으로 해서 만든 노형이고요. 프랑스 EPR, 그 다음에 일본 ABWR, 미국 AP1000이 이제 이 단가를 보면 확실히 이제 우리나라가 2,200달러 수준으로 상당히 이제 경제성이 뛰어나다라고 평가가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도대체 어디서 이제 AP1000과 APR1000이 이렇게 부딪히게 되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일단 OPR1000으로 건너가야 되는데요. 우리나라의 이제 기술자들이 한국원자력연구원이 여기는 이제 사우디 내용이기 때문에 넘어가도록 하고요. 자, 30년 전에 이제 원전 배우러 간 37명이라고 이제 얘기가 시작됩니다. 그래서 한국은 이제 아랍에미리트에 한국형 원전 수출을 한 데 이어서 또 사우디에 이제 준비를 하고 있었던 것 같은데요. 그게 2009년입니다. 근데 지금까지 이제 사우디는 아직 진행되지 않았지만 그 과정을 이제 살펴보기 위해서 요거를 가져왔고요. 정부가 이제 이렇게 프로젝트를 통해서 우리나라도 이 원전을 한국형 원전을 국산화해야 된다라는 이제 그런 필요성을 느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고 서경수 박사 등이 중수로 핵연료 국산화에 성공을 했고요. 1984년입니다. 거기에 원자로 기술 자립화에 들어갔다라고 하고요. 고리 3, 4, 5기 때부터 원자로, 전기발생기, 터빈과 발전기, 토목공사 등을 나눠 발주를 하고 국내 업체들이 참여하게 하는 방식으로 하나하나 기술을 익혔는데 이제 이때는 이제 자립을 성공하는 전문가가 거의 없었다라고 합니다. 근데 이제 1986년에 연구자 32명과 행정원 5명으로 구성된 37명의 첫 연구진이 원전 설계사인 미국 컨버스천 엔지니어링으로 이제 떠났다라고 하고요. 여기서 이제 영광 3, 4, 5기의 공동 설계를 전제로 사업을 수주한 컨버스천 엔지니어링이 처음엔 이제 한국이 기술을 배워가도
자립하기 어려울 것으로 이제 판단을 했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기 핵심 내용은 공동 설계를 전제로 사업을 이제 수주를 했고요. 거기에 이제 공동 수주를 설계를 했기 때문에 한국 쪽에 설계 기술을 알려준 것 같습니다. 근데 그 어깨 너머로 기술을 체득한 연구진이 설계를 이제 주도를 하기 시작했고, 이렇게 육성된 200여 명이 울진 3, 4, 5기에 처음 들어간 AP 1000메가와트급 한국형 표준 원전을 OPR 1000을 완성을 했다라고 합니다. 자, C 엔지니어링은 지금 컨버션 엔지니어링은 영광 3, 4, 5기의 설계를 맡았고요. 울진 3, 4, 5기는 이제 우리나라의 이 OPR 기술, 그죠? OPR도 이 C 엔지니어링의 기술을 100% 뺏긴 게 아니고, 그걸 이제 토대로 해서 우리나라가 설계 변경을 통해서 OPR 1000이라는 모델을 독자적으로 만들게 됩니다. 그래서 이걸로 이제 우리나라가 APR 1400이라는 모델을 추가로 용량을 증가시켜서 2009년에 만들게 되었고요. 심지어 APR 1400에 대한 모델은 미국의 NRC 설계 인증 취득을 한 상황입니다. 그게 2019년 8월입니다. 그래서 미국의 표준 설계 인증을 받은 모델이 미국 모델 제외하고 우리나라가 최초일 정도로 상당히 이제 이 역사적인 순간이었고요. 그래서 우리나라의 독자적인 모델로서의 또 인증을 받은 상황이었습니다. 근데 갑자기 이제 이 웨스팅하우스가 AP1000이라는 모델을 가지고 우리나라에 이 지적권 침해를 했다라는 얘기를 하면서 2021년부터 해가지고 2022년이죠. 네, 그때부터 막 이제 공격을 하기 시작합니다. 근데 이 내용을 살펴보니 이 웨스팅하우스라는 기업이 2017년에 도시바 쪽에 이제 인수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도시바 웨스팅하우스라고 이제 되어 있는데요. 그 도시바 웨스팅하우스가 컨버스천 엔지니어링을 인수를 하게 됩니다. C 엔지니어링을 인수를 하게 되면서, 자, 그러니까 이 C 엔지니어링 기술을 이 토대로 OPR 1000을 만든 그 기술을 토대로 APR 1400을 만들었기 때문에 한국형 원전은 이 웨스팅하우스 기술이 들어간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사실상 C 엔지니어링이 웨스팅하우스에 그냥 인수가 되었지, 이 C 엔지니어링의 기술을 가지고 우리나라가 완전히 뺏겨서 만든 것도 아니고요. 그런 것을 토대로 이제 OPR 1000을 설계를 이제 변경을 해서 만든 거고요. 그리고 AP 1000 자체는 이 C 엔지니어링이랑은 전혀 관계가 없는 모델입니다. 근데 이제 이 지재권 자체를 웨스팅하우스 도시바가 포함을 시킴으로써 사실상 특허 사냥꾼과 같은 역할을 지금 하고 있는 것이고요. 우리나라 이 한수원 한전 입장에서는 전혀 이제 받아들일 수 없는 그런 뭐 요구인 셈이죠. 그래서 바라카 원전 내기는 우리나라가 그때 처음 진입을 하는 거였고, 수출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기 때문에 좀 불리한 조건이더라도 이제 양보를 하고 들어갔던 건데요. 근데 그때 대비해서 지금도 계속 이제 국산화 자립을 성공했고, 모델을 이제 이 개선을 해서 이제 완전히 이제 웨스팅하우스와는 전혀 관계없는 모델로 됐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미국 연방법원에서도 지금 이제 함부로 우리나라에 대한 수출을 금지 명령을 할 수 없는 것은 이런 이유 때문이고요. 아직까지도 중재 결과가 어떻게 나오는지도 알 수 없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는 체코 정부에서도 이런 것들을 이제 파악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웨스팅하우스를 떨어뜨렸다는 점. 그래서 한국과 프랑스 2파전으로 갔기 때문에 웨스팅하우스 입장에서는 점점 더 조바심이 날 겁니다. 왜냐하면 본인들이 이 점점 이제 깊이 파고들면 파고들수록 이상한 얘기를 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을 거거든요. 근데 이 시장에서 도태되지 않기 위해서 최후의 수단으로 지금 선택한 방법이기 때문에 어떻게 해서더라는지 지금 우리나라와 좀 협상을 하기 위해서 바짓가랭이를 끌어내리려고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바짓가락을 아예 그냥 허리띠를 꽉 졸라매고 끌어당기든 말든 지금 이렇게 버티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게 지금 우리 주주들 입장에서는 별로 좋은 상황은 아니죠. 왜냐하면 불확실성으로 누군가 이제 점 찍고 나면 계속 이제 불확실해 보이거든요. 근데 제가 보았을 때는 지금 상황은 그리 나빠 보이지는 않습니다. 자, 그리고 웨스팅하우스가 참 간사하다라고 할까요? 어떻게 보면 이제 우리나라뿐만이 아니고 중국 쪽에 AP1000이 납품이 되었습니다.
근데 그 중국이 AP1000을 가만히 놔뒀을까요? AP1000을 국산화한 버전 CAP1000을 중국이 만들게 되고요. 이미 이제 국산화를 통해서 중국 내에 많은 원전 건설에 원자로를 제작해서 집어넣고 있습니다. 그럼 왜 웨스팅하우스는 중국 쪽에 그렇게 소송을 걸지 않나요? 왜냐하면 본인들이 챙길 수 있는 이득이 없기 때문입니다. 중국 시장에서. 그래서 지금 이제 해외 시장에서 우리나라와 겹치는 상황 속에 괜히 이제 태클을 걸고 있는 거고요. 본인들이 이제 수주를 최대한 많이 해서 제작을 이제 우리나라 쪽에 맡기더라도 그런 이 설계 이 자로서의 최상위 포식자로서의 역할을 하겠다. 그런 얘기인 것 같습니다. 근데 그게 이제 뜻대로 되지 않는 상황인 거고 그 상징적인 게 이제 불가리아 원전으로 진행이 된 겁니다. 자, 그래서 뭐 우리 웨스팅하우스 소송이 계속 길어지고 지치고 있지만 올 상반기에는 좀 이제 체코 원전에 대한 실마리가 풀리면서 좀 결과가 나올 거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소송이 더 진행되어서 질질 끌린다고 하더라도 이 중재까지는 사실 2년 정도의 시간이 더 필요할 수도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렇다고 해서 지금 수출이 금지된 것도 아닙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이 수출이 막힐까봐 걱정할 필요는 전혀 없다라고 보고 있고요. 결국에는 수출 금지를 내리더라도 이미 이제 수주를 했기 때문에 로열티 지급 방식이라든지 그런 합의로 들어가게 될 건데요. 만약에 이제 금지 조치가 되어서 이제 우리나라가 불리하게 들어가면 로열티를 더 많이 줘야 될 거고, 근데 웨스팅하우스 입장에서도 반대로 수출 상관없다라고 결론이 나버리면 우리나라는 로열티 안 줘도 되는 겁니다. 그래서 둘 다 조금 이제 끝까지 갔을 때 약간 무리수가 있죠. 네, 혹시나 하는 그런 무리수가 있기 때문에 적절한 시기에 깜짝 합의를 할 수도 있겠다. 네,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아무튼 이렇게 좀 이 내용을 좀 살펴보았고요. 우리나라 모델은 NRC 인정받았고요. 그리고 원래는 웨스팅하우스와 관계없는 컨버션 엔지니어링의 모델을 토대로, 그죠? 그 토대로라는 것도 우리가 공동 설계라는 명분으로 교육을 받는 입장에서 그걸 보고 배운 걸로 독자 설계를 한 겁니다. 근데 그거를 이제 C 엔지니어링을 웨스팅하우스가 인수를 했다라는 그 이유만으로 그 기술을 이제 웨스팅하우스 AP1000이 들어간 기술을 사용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굉장히 애매하고 모순적이고 좀 이제 도발적인 그런 소송이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웨스팅하우스가 언제까지 저렇게 행동하는지 한번 계속해서 추가 소식 나오면 말씀드리겠습니다. 근데 만약에 이제 좋게 좋게 해결을 한다라고 했을 때는 우리나라가 특히 두산 에너빌리티가 참여할 수 있는 프로젝트가 굉장히 많아집니다. 첫 번째는 불가리아 원전,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폴란드 원전 1차 분, 그 다음에 이제 폴란드의 민간 프로젝트, 퐁투누프 원전 프로젝트, 그 다음에 체코 원전 4기, 그죠? 여기는 3기, 불가리아 2기고요. 폴란드 2차는 이제 프랑스 쪽으로 좀 검토한다라고 하니까 넘어가도록 하고 민간 퐁투누프도 이제 2기 정도로 생각하고 있고요. 사우디가 언제 줄지 모르겠지만 사우디도 이제 2기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UAE 원전이 바라크 원전이 검토가 되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5, 6호기 정도 지금 추가로 검토 중이다라는 얘기가 나왔었고요. 네덜란드 원전도 준비 중이고 스웨덴 원전도 준비 중입니다. 그리고 이제 카자흐스탄 원전이 지금 이제 얘기가 조금 들어왔는데 분명히 또 한번 준비가 있을 거고요. 우크라이나 원전이 언제 건설될지는 모르겠지만 우크라이나 원전에 대한 모델도 포함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민간이 아니고 이 대형 원전 시장에서만 벌써 이렇게 참여할 수 있는 시장 파이가 엄청나게 많이 늘어나기 때문에 두산 에너빌리티 입장에서는 서로서로 좋게 좋게 가는 게 가장 좋은 시나리오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뭐 오늘 이 정도로 좀 말씀을 드리고 웨스팅하우스에 대한 소송 크게 우리가 너무 걱정할 필요는 없을 것 같다라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오히려 좀 저희들 입장에서는 불확실성이 빨리 해결되면 될수록 주가는 올라가겠다라는 생각이고요. 그 불확실성이 불확실하게 끝나지는 않을 겁니다. 확실하게 끝날 거고요. 그 확실한 것은 저는 좀 더 긍정적으로 끝날 가능성이 크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지겨운 흐름이 계속 이어지는 와중에 조금씩 평균적인 가격이 올라가고는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힘을 내고 기다려보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